안녕하세요. 박준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누마 아키텍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누마 아키텍처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는 최근에 오픈시프트를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누마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이 좀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기존의 오픈스택이나 가상화 제품들 또는 OS를 주로 다루던 엔지니어분들은 이 누마 아키텍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은 리마인드 차원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누마 아키텍처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시스템 구성할 때 자원 성능을 좀 저해시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에 대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이나 또는 구성을 잘못해가지고 성능을 한 50, 60 정도밖에 못 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누마 아키텍처를 이해하시면 프로세스 배치라던가 메모리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어서 성능 저하에 대한 포인트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 누마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 프로세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에 대한 오거나이제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CPU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이 CPU를 프로세서라고 부르는데, CPU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 CPU 동작 방식은 크게 시리얼, 그 다음에 이제 패러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직렬로 처리하느냐, 이제 병렬로 처리하느냐, 이 차이점인데, 이 시리얼과 패러럴 이 두 가지 방식을 또 이제 세분화해서 크게 네 가지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나누고 있고요. 지금 화면 왼쪽에 이쪽에 보시면 제가 SISD, SIMD, 그 다음에 MISD, MIMD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누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을 나누는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ISD는 하나의 명령어가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M은 멀티플이거든요. 그래서 SIMD는 하나의 명령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MISD는 여러 개의 명령어가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MIMD는 여러 개의 명령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CPU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SISD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CPU가 유니프로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유니프로세서라는 게 있는데, 이 유니프로세서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써보셨을 거예요. 다 한 번씩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유니프로세서는 데스크탑 컴퓨터 영역에서 2010년도까지 사용이 되던 CPU가 유니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I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 프로세서로 벡터 프로세서, 그 다음에 어레이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거를 같은 레벨로 놓고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 SIMD의 대표적인 프로세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크레이사의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아마 크레이사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2019년도에 HP에 인수가 되긴 했습니다만, 슈퍼컴퓨터 업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크레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크레이사의 슈퍼컴퓨터 프로세서가 SIMD 방식이고요. MISD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개의 명령어로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동일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작업이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작업 복제를 해가지고 이제 오류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내결함성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성능적으로는 향상을 가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됐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된 곳은 이제 우주왕복선의 비행 제어 시스템 이런데 MISD가 사용됐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MIMD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러스터 방식의 아키텍처가 있고 쉐어드 메모리, 공유 메모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공유 메모리 활용하는 방식은 또 이제 그 하위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CMP, SMP, 누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서버 쪽이나 일반 데스크탑 시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세서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SMP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메인보드에 여러 개의 CPU를 꽂는 구조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출시된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형 메인보드예요. 여기 보시면 CPU를 꼽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그리고 메모리 슬롯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메인보드를 이제 데스크탑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격은 비쌌지만 어쨌든 CPU를 여러 개 꼽아서 성능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형태가 SMP 방식이고요. CMP는 칩 멀티 프로세서라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코어 방식, 하나의 CPU 안에 여러 개의 코어를 할당을 하잖아요. 이 여러 개의 코어를 할당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CMP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SMP와 CMP가 많이 혼용이 되죠. 그리고 오늘 얘기할 이제 누마라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누마 아키텍처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SMP라는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SM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아키텍처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누마를 알려면 SMP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SMP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SMP 아키텍처는 이렇게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으면 CPU와 메모리를 연결하는 시스템 버스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CPU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버스 채널인데 단일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버스 채널을 통해서 메모리하고 뭐 IO 디바이스라던가 인터럽트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요. 이런 구조 때문에 SMP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 구조상 4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보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IO와 메모리 액세스에 관련된 병목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 버스 채널에 대한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 뭐 데이터 처리를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CPU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걸 다시 주고받는 그런 역할들을 시스템 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채널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돼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게 이제 싱글 프로세서와 듀얼 프로세서로 구성을 한 시스템에서 벤치마크를 한 그래프예요. 보시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나의 CPU를 구성한 시스템과 두 개의 CPU를 꽂은 시스템을 비교할 때, 성능을 비교할 때 기대하는 수치는 최소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이제 수치를 기대를 하겠죠. 하지만 결과치를 보시면 싱글 프로세서가 가장 낮은 수치가 한 50대 정도 되고요. 듀얼 프로세서는 60 정도. 그 다음에 가장 높을 때가 싱글이 100이고 듀얼이 12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10%, 많게는 20%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얘기인즉슨 2배 정도의 성능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20% 정도의 성능 향상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이런 병목 현상 때문에 성능이 원하는 만큼의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누마 아키텍처라는 부분이 그런 이제 단점들을 좀 해결하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PU별로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앞에 SMP 같은 경우에는 CPU와 메모리 사이에 버스 채널이 존재한다라면 누마 아키텍처는 CPU와 메모리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CPU 간의 데이터 이동 시에만 이 버스 채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누마 아키텍처에서 사용한 용어들이 있는데 CPU 0번에 메모리 0, 1, 2, 3이 할당되어 있고요. CPU 1번에 메모리 4, 5, 6, 7이 할당되어 있으면 CPU 0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메모리 0, 1, 2, 3번은 로컬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CPU 1번에 있는 4, 5, 6, 7은 0번을 기준으로 CPU 0번을 기준으로 해서 리모트 메모리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CPU 0번에서 메모리 0, 1, 2, 3에는 거의 레이턴시 없이 접근이 가능하지만 메모리 4, 5, 6, 7번에 접근을 할 때는 버스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금 이쪽에 보시는 이 메인보드는요, HP 장비의 DL380의 메인보드 장비인데요. 뭐 지금은 좀 더 바뀌었겠지만, 여기 보시면 CPU를 꽂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PU를 기준으로 빨간색 박스에 있는 메모리 슬롯들이 CPU 0번에 할당되는 메모리 슬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PU 1번에 있는 이 CPU와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 슬롯들이 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메모리 슬롯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서버에 메모리를 꽂을 때는 그냥 순서대로 이게 순차적으로 꼽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A, B, C, D 방식으로 그 메모리를 꽂게 돼 있는데 P1, P2 CPU가 다 꼽혀져 있을 때 첫 번째 메모리는 A에다가 꽂고요. 두 번째는 CPU 두 번째 A에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CPU의 B, 네 번째는 두 번째 CPU의 B, 이런 식으로 꽂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마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순서도 정해져 있고요. 이렇게 누마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면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메모리에 로드가 되고 CPU에서 처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CPU가 메모리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모든 프로세서가 CPU 0번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모든 프로세서가 근거리의 로컬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프로세서를 분배하거나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니까 단점이라고 한다면 CPU 0번을 사용할 때 메모리 0, 1, 2, 3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 할당된 메모리의 용량을 초과해서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버스 채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연 시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캐시에 대한 일관성, CPU마다 별도의 캐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시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유지 문제도 있긴 한데 뭐 이 부분은 CC 누마라고 해서 캐시 코헤런스 누마라는 아키텍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별도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메모리를 로컬 메모리를 쓰느냐 리모트 메모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 저하가 조금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메모리의 속도나 CPU의 처리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위키에서 찾아본 바에 의하면 리모트 메모리에 접근을 할 때 CPU 한 클럭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 정도 성능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와 시스템들, 그러니까 서버들, 그 다음에 운영체제, 뭐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포함해서 운영체제들은 기본적으로 누마 아키텍처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누마 아키텍처 구성을 이해한 이후에 뭐 성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예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누마하고 연관성이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게 금융권 프로젝트고요.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연관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증권사 쪽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매매 체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당 처리 속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되니까.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요. 실제 예시로 보시면 여기 익스처 플러스, 그러니까 KRX 한국 그 거래소 그쪽에서도 2014년도에 익스처 플러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건당 처리 속도를 20ms에서 70 마이크로세컨드로 줄였다라고 이렇게 이게 자랑을 할 만큼 건당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건당 처리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리눅스에서 보일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라는 그래프인데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를 나타낼 때 어떻게 얼만큼 지연 시간이 걸리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은 이제 일반 운영체제, 일반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측정을 한 거고요. 파란색 줄은 리얼타임 운영체제라고 하는 리얼타임 커널을 가지고 있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한 건데, 보시면 처리 속도는 일반 운영체제가 더 빠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리얼타임보다 더 빠른 경우도 있지만 더 느린 경우도 많죠. 근데 증권사에서는 건당 이 처리하는 방식을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높게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리얼타임 운영체제가 처리하는 것처럼 일정한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레이턴시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희가 진행했던 증권사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일반 운영체제로도 꾸준한 응답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튜닝을 했는데, 문제 중 하나가 간헐적으로 이 응답 속도가 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심장박동 측정하면 이렇게 응답 속도가 한 번씩 이렇게 처리가 한 번씩 튀는 것처럼, 그래프가 튀는 것처럼 응답 속도가 튀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했던 게 바로 이 누마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됐고요. 어떤 식으로 원인이 발생을 했었냐면, 매매 체결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CPU 0번에 할당이 돼 있었는데, 시스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에이전트도 0번에 할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CPU에 한 번씩 인터럽트를 걸다 보니까, 인터럽트가 걸려 있을 때 매매 처리가 한 번씩 이렇게 응답 속도가 튀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발생을 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했던 게, 에이전트를 다른 CPU 쪽으로 피닝을 시키고 나니까 레이턴시가 일정 속도로 보장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로세스에 대한 배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누마를 설정하는 부분, 누마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누마CTL, 지금 보시는 누마CTL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HWLOC라고 하는 명령어가 별도로 있어서 이 명령어를 가지고 그래피컬하게 처리된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누마CTL 커맨드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마CTL 커맨드는 이 프로세스나 메모리의 누마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는 누마CTL 패키지 하나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프로세스의 정책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 그 프로세스에 포크되는 하위 차일드 프로세스들도 기본적으로 상속이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마CTL하고 옵션을 하드웨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시스템의 누마 구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두 개의 노드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CPU가 두 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드 0번, 노드 1번 이렇게 두 개로 표시가 되는데, CPU당 하나의 노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노드 0번 CPU에는 0번부터 35번까지 있다. 이게 코어가 36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노드 1번도 12번부터 47번까지, 이게 36개가 아니네요. 중간에 숫자가 빠졌네요. 12개, 24개고요. 노드 1번도 24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128기가만큼씩 CPU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실 게 노드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노드 간의 거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노드 0번과 노드 0번과의 거리는 10만큼이고요. 이게 단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세크다, 밀리세크다 이런 단위가 아니고요. 그냥 숫자로만 표현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드 0번과 1번 사이의 거리는 21만큼의 거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노드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나타냅니다. 뭐 호비라던가 대기 시간이라던가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그냥 상대적인 숫자를 나타낸 게 0번 사이는 10 정도, 0번과 1번 사이는 21 정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CPU가 4개, 노드가 4개라면 그때는 숫자가 좀 다양하게 만들어지겠죠. 노드 0번과 1번과의 거리, 2번과의 거리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노드 누마 CTL에 대한 그 정책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누마 CTL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디폴트는 현재 프로세스가 동작 중인 CPU에 이제 그 CPU가 속해 있는 노드에다가 메모리를 우선 할당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즉 프로세서가 그냥 로컬 메모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디폴트 할당이고 인터리브라는 정책이 있는데 인터리브 같은 정책은 지정한 노드에다가 메모리를 라운드 로빈으로 할당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정한 노드의 메모리를 다 사용한 이후에는 다른 노드로 이제 넘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한 게 인터리브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맨바인드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맨바인드 방식은 노드에서 메모리를 할당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인데 실제적으로 이 맨바인드 방식은 정책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노드에다가 이제 메모리를 할당해서 사용했을 때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에 다른 노드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OOM 킬러를 발생해서 프로세스가 죽어버립니다. 개발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OOM이죠. 아웃 오브 메모리를 발생하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맨바인드는 많이 사용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관련해서는 CPU 노드 바인드가 있고요. 피지컬 CPU 바인드가 있는데 CPU 노드 바인드는 노드 안에 있는 CPU, 즉 이제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코어에 할당하는 방식. 그리고 메모리가 부족하면 리모트 메모리를 사용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CPU 바인드 방식은 지정한 CPU에다 프로세서를 할당한다. 즉, 바뀌었네요. 피지컬 CPU 바인드가 코어고요. CPU 노드 바인드가 노드에다가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부족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리모트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로컬 얼로케이션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뭐 CPU 노드 바인드나 피지컬 CPU 바인드 또는 인터리브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제가 이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정책은 어쨌든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이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정책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예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이 예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VM 존 리클레임 모드라고 하는 그 커널 파라메타 값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VM 존 리클레임 모드의 파라메타를 설정을 0, 1, 2, 4 이 네 가지 옵션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0번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설정한 존 안에서 메모리를 재할당하지 않고 다른 리모트 메모리를 쓰겠다라는 의미고요. 재할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메모리가 부족하면 보통 수압 메모리라던가 아니면 캐시 메모리를 다시 클레임을 해가지고 할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CPU는 보통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리모트 메모리를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0번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존 안에서 메모리를 사용하다가 메모리가 부족하면 우선 수압 메모리도 사용하고 캐시 메모리도 사용하고 하다가 그래도 부족하면 리모트 메모리를 사용하겠다. 즉 1번은 로컬 메모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럼 뭐 2번이나 4번은 잘 안 쓰는 모드라서 0번, 1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누마 설정의 예시를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싱글 스레드로 동작한다. 즉 이제 뭐 하나의 코어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편하겠죠. 하나의 코어만 사용하고 노드의 메모리, 설정한 이 노드의 메모리, 예를 들어서 아까 128기가를 봤는데 이거보다 적게 사용한다. 한 뭐 16기가 정도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피지컬 CPU 바인드 정책을 사용을 하시면 코어에 할당을 하고 그 안에서 로컬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옆에서 말씀드렸던 커널 파라메터도 1번으로 할당을 하시게 되면 로컬 메모리를 우선적으로 할당할 수 있게끔 쓰기 때문에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세서가 멀티스레드 동작 방식이고 노드 메모리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코어를 여러 개 쓰고 메모리는 한 16기가, 32기가 정도 쓴다. 이럴 때는 CPU 노드 바인드로 해서 프로세서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시면 좋고, 메모리는 역시 로컬 메모리 우선 정책으로 가시면 성능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은 보시면 CPU는 싱글 스레드로 동작을 하는데 노드를 128기가보다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한다. 한 196기가 정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때는 CPU 노드 바인드 정책을 쓰시되 리모트 메모리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 VM존 리클레임 모드를 0번으로 할당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1번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리모트 메모리를 우선으로 쓰다가 모자란 경우에 리모트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리모트 메모리를 사용하려는 순간 성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0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멀티스레드 동작 방식의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인터립으로 그냥 처음부터 CPU구 메모리구 간에 전체적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정 명령어나 이런 것들 예시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누마를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커널 이제 부트로더에다가 누마 오프라는 그 옵션을 지정을 해주시면 누마를 사용하지 않고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누마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부트로더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이론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